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물리법칙을 마치 정중한 권고, 사항쯤으로 여기며 살았고, 잠조차 협상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한 인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로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곳의 시간은 몇 시인지 알려주세요. 전 세계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을 보는 것은 언제나 흥미롭습니다. 이제 조명을 조금 낮추고 잔잔한 배경 소음을 위해 선풍기나 팬을 켜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천천히 시작해보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경이로운 발명품들을 감상하기 전에 우리는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잠을 자고 무언가를 잊어버리며 가끔 벽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레오나르도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냈고 거기에 더해 더 효율적으로 벽을 바라보는 방법까지 발명했습니다. 그는 1452년 토스카나의 작은 마을 빈치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난다는 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재산은 물려받지 못하지만 정신적 상처는 물려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우주 전체의 디버브 모드에 직접 연결된 것 같은 두뇌를 발전시키며 이를 극복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막대기로 놀 때 레오나르도는 소용돌이치는 물의 흐름을 스케치하고 기계 장난감을 분해하며 톱니바퀴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10살 무렵에는 이미 새의 날개를 측정하며 왜 인간의 어깨는 이런 식으로 회전하지 않을까? 같은 불편한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라틴어 문법도 그리스 철학 강의도 없었습니다. 이는 그의 가능성을 제한했어야 마땅했지만 오히려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현실을 막대기로 찔러보며 비밀을 털어놓을 때까지 관찰하는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는 밤에 시신을 해부하며 해부학을 독학했고 높은 곳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며 물리를 배웠으며 보기만 해도 산업안전 기준을 위반할 것 같은 장치들을 설계하며 공학을 익혔습니다. 수천 쪽에 달하는 그의 노트는 무기화된 호기심에 시달리는 한 남자의 일기와도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비행기계의 도면, 안구 해부도, 유체 역학 스케치, 전쟁 기계, 식물 연구, 그리고 거울 문자로 적힌 장보기 목록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의 정신세계에서 평범함은 불법이었던 듯합니다. 그와 함께 일하는 일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후원자들이 그림을 의뢰하면 그는 언젠가는 완성했지만 그 전에 악기를 2개 발명하고 도시의 하수 시스템을 재설계하며 웃음의 역학을 연구하는 데 5달을 쓰곤 했습니다.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선택사항이었고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은 의무였습니다. 레오나르도의 발명은 그의 광기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개선하려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모든 현상과 사물, 자연의 법칙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상대였고 그는 그것을 사고로 이기거나 스케치로 압도하거나 공학으로 조용히 모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발명은 이건 내가 고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집착 중에서도 가장 장엄하면서도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고 신체적으로 가장 위험했던 것은 바로 인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새들은 그를 조롱하지 않았지만 그는 개인적으로 도전장을 받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늘을 유유히 나는 새들을 보며 그는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겠군. 이 생각에서 탄생한 것이 오르니톱터, 즉 인간의 팔과 다리, 등, 희망, 그리고 인간이 동시에 쓰도록 설계되지 않은 모든 근육을 동원해 날도록 만든 비행장치였습니다. 박쥐와 독수리의 날개를 본떠 만든 거대한 날개를 갖춘 이 장치는 나무 프레임에 몸을 묶고 밧줄과 지뢰를 이용해 날개를 퍼덕여야 했습니다. 누가 이 장치를 조종할 수 있었을지는 불분명하지만 필요한 근력으로 보아 헤라클레스나 대리석 기둥을 허벅지로 부술 수 있는 사람 정도였을 것입니다. 즉, 1490년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 그의 도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그래도 이건 즉사입니다 라고 덧붙일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계산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였습니다. 인간은 장을 보며 봉투를 드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나무로 만든 죽음의 장치에 매달려 하늘로 날아오를 수는 없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중력의 냉혹함과 피렌체 시민의 심폐지구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오르니톱터는 실패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최초의 성공적인 비행기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비행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든 최초의 청사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천재의 역할입니다. 넘어지고, 부서지고, 불타서 400년 뒤 누군가가 날 수 있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이후 내용은 같은 문체로 낙하산, 헬리콥터 개념, 잠수복, 전차, 거대 석궁, 연발 무기, 자주식 수레, 로봇 기사, 이상 도시 계획, 회전식 다리, 인쇄 기술 개선, 해부학 연구 등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발명과 사상을 차례로 설명하며 그가 단순히 기계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별표 가능성 그 자체를 발명한 인물 별표이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의 시대를 위해 발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위해 빵가루를 흘려두었습니다. 언젠가 인류가 충분히 성숙해 그것을 따라올 수 있을 때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기계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다리고, 자라고, 다시 돌아옵니다. 아주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말이지요. 깃털 장식은 용기나 주목받고자 하는 욕망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검은 깃털은 엄숙함이나 극적인 분위기를 암시했으며 어떤 기사에게는 작년에 패배한 뒤 신비로운 이미지를 새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깃털 장식은 모든 기사를 움직이는 예술 작품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스꽝스러웠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토너먼트를 잊을 수 없고 화려하며 극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는 중세 귀족들이 의도한 바 그대로였습니다. 기사들이 과하게 차려입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들의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세 토너먼트에서는 말조차도 귀족처럼 보이도록 철저히 꾸며졌습니다. 말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패션 소품이자 신분의 상징이었고 문장과 불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캔버스였습니다. 많은 말들은 현대 패션 디자이너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치스러운 장비를 착용한 채 경기장에 등장했습니다. 말의 온몸을 덮는 길고 흐르는 천장식은 거의 땅에 닿을 정도였으며 벨벳이나 비단, 브로케이드 같은 고급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말들은 그런 소재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요. 이 장식들은 자수와 채색, 장식으로 가득해 말이 창 부러진 파편을 피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왕실 행렬의 주인공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러한 장식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사의 시각적 자기소개였고 말의 힘을 통해 증폭된 선언이었습니다. 기사복이 가문색을 드러내고 방패가 상징을 보여준다면 말의 장식은 그것을 온 세상에 외쳤습니다. 어떤 장식에는 포효하는 사자나 접시만 한 크기의 반복 무늬가 있었고 어떤 것은 너무 현란해서 관중들이 말이 달려갈 때 2개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중세 귀족들은 극적인 연출을 사랑했기에 장식 가장자리에 작은 방울까지 달았습니다. 말과 기사가 걸을 때마다 장엄하게 울리도록 말입니다. 보이기 전에 들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부유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문제도 있었습니다. 말은 열이 많습니다. 수 킬로그램에 달하는 자수천으로 감싸는 일은 분명 무모했습니다. 그럼에도 귀족들은 이를 고집했습니다. 기록자들은 값비싼 장식 속에서 땀에 젖은 말들을 언급하며 기사들이 그 장식을 만든 재봉사수를 자랑했다고 전합니다. 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불평은 선택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식에는 전술적 측면도 있었습니다. 말의 근육과 움직임을 가려 상대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의 전술적 가치는 2% 정도였고 나머지 98%는 순수한 허영이었습니다. 어떤 장식에는 깃털이나 술, 혹은 장식용 투구가 더해져 말이 마치 채색 필사본에서 튀어나온 고귀한 존재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완전히 무장한 기사와 완전히 치장한 말이 함께 만들어내는 장관은 관중이 단순히 환호하는 수준을 넘어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중세 토너먼트에서 외형은 전부였습니다. 초라한 말을 타고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보았고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비단과 색채, 영광의 세계에서 마른 기사의 전설 일부였고 기사만큼이나 빛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사들이 창을 낮추고 돌진하기 전 그들은 철저히 차려입었습니다. 차려입다라는 표현은 매우 정확합니다. 토너먼트용 갑옷은 실제 전투에서 입던 실용적인 철 갑옷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결혼 협상이나 가문 분쟁, 종교 유물 거래만큼이나 진지하게 제작된 사치품이었습니다. 토너먼트 갑옷은 하나의 예술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강화된 흉갑, 두꺼운 견갑, 왼쪽 어깨를 보호하는 대형 판금은 상대의 창이 갈비뼈를 산산조각 내는 순간을 견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옷은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신의 상징이었습니다. 강철의 모든 곡선은 거울처럼 햇빛을 반사하도록 연마되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수십 명의 기사가 너무 눈부시게 빛나 관중들이 성유물을 보는 듯 눈을 가늘게 뜰 정도였습니다. 장식 또한 빠질 수 없었습니다. 덩굴 무늬, 사슴, 사자, 복잡한 문양이 새겨졌고 금과 은으로 가문 문장과 종교적 상징이 장식되었습니다. 어떤 갑옷에는 기도문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토너먼트 날 신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 모든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토너먼트 갑옷은 한 가지 면에서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막아주었습니다. 토너먼트는 위험했고 잘 만들어진 갑옷은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중세 토너먼트에서 갑옷은 단순한 보호구가 아니라 우아함과 정체성, 자존심, 장인정신이 강철로 융합된 결정체였습니다. 스타일과 생존의 궁극적인 결합이었습니다. 중세 토너먼트는 힘이나 기술의 경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개 연극이자 거대한 축제였고, 옷과 갑옷, 천과 깃털, 말과 깃발, 그리고 자존심이 한데 충돌하는 귀족적 장관이었습니다. 중세의 시상식이 있었다면 이는 오스카상과 맥갈라, 그리고 난투 경기를 합쳐 놓은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후 이어지는 로마의 사투르날리아, 세터네일리어에 대한 이야기는 질서와 위계가 잠시 무너지고 웃음과 혼란, 해방이 지배했던 축제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노예와 주인이 자리를 바꾸고 도박과 향연, 선물과 장난이 허용되었으며 사회 전체가 잠시 평등을 연기했습니다. 이 축제는 무질서가 아니라 억눌린 긴장을 풀어 사회를 재생시키는 의식이었습니다. 사투르날리아가 끝나면 로마는 다시 질서로 돌아갔지만 그 따뜻함과 웃음의 기억은 다음 해를 기다리며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투르날리아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